안녕하세요, 에롱도르입니다. 대부분의 4분기 애니들이 10화까지 방영되었네요. 이쯤에서 후반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도와 추천도로 구분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둘이 무슨 차이인가? 만족도는 제가 얼마나 만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추천도는 남한테 얼마나 추천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10에 가까울수록 강력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점수는 지극히 주관적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스포일러 경고부터 할게요. 이 영상에는 2025년 4분기 애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TV 기준으로 12월 14일까지 방영한 내용을 리뷰할 거고 구체적으로 몇 화까지 스포일러가 있는지는 애니 포스터 우측 하단에 시청 기록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다. 산타클로스로 변신하는 소년을 중심으로 아이와 어른에 대해 고찰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1화부터 지금까지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세계관, 참신한 설정, 뛰어난 연출, 액션, 캐릭터, 미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훌륭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주제의식입니다. 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점점 늙어가는 것,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순리임을 강조해요. 산다의 변신 장면을 통해 이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평소엔 빠르게 휘리릭 지나가거나 생략되는데 이번엔 산다의 외형이 변해가는 과정을 천천히 묘사하죠. 그걸 지켜보는 게 나마타메인 점이 흥미롭습니다. 나마타메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죠. 그녀의 트라우마는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합니다. 처음엔 어머니가 강제로 두려움을 주입했지만 이제는 이 두려움이 어머니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것인지 헷갈려하죠. 산다에게 주먹을 날리며 나도 어머니도 같은 걸 두려워했다라고 독백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당연한 사실을 그녀는 주변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엄마와 학원장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기는커녕 두려움을 강요했죠. 그래서 나마타마에겐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필요해요. 산다가 그런 어른이 되어줍니다. 총알 세례를 견디면서 변화를 긍정하는 메시지를 건네죠. 여기서 산다와 다른 어른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부각됩니다. 산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 주입하려 들지 않아요. 나마타메가 스스로 변화를 겪으며 직접 깨닫기를 바라죠. 산다 본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마타메가 아이인 채로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바라보죠. 저는 이 장면이 산타클로스가 나마타메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변화를 긍정하는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직접 깨달을 기회를 선물한 거죠. 이 선물은 실체가 없어서 양말 안에 몰래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주보고 전달한 거죠. 산다 후반부의 PO팀은 나마타메 후미 선수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인물이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성장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요. 신체의 변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등을 체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걸 주변 어른, 또래 아이, 각종 매체를 통해 배우게 되죠. 하지만 저마다의 사정으로 이 당연한 사실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있겠죠. 나마타메는 이런 아이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라 생각해요. 그녀는 어른을 거부하지만 동시에 어른이 필요한 아이이기도 하죠. 이 모순적인 상황이 산타와 만나며 더 극대화됩니다. 산타를 죽이려 총을 쏘지만 동시에 산타의 선물을 원해요. 이 복합적인 구조가 산다의 주제의식과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빌런이 만들어졌어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수인 남자와 인간 여자의 사랑을 그린 순정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9점 드릴게요. 2025년에 나온 모든 로맨스 애니 중에서 사랑이란 주제를 가장 아름답고 섬세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선 추천도도 10점 줘서 총합 20점 클럽에 넣고 싶은데 펄이 요소가 큰 장벽이긴 합니다. 그냥 캐모미미와는 호불호 갈리는 정도가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으악 펄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아까운 작품이라 생각해요. 솔직히 저도 펄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즐겁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잘 만든 작품이라 생각해요. 완성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작화는 말할 것도 없이 일품이고요. 주연 캐릭터도 전부 매력적이고 이야기의 흐름도 자연스럽습니다. 본격적으로 칭찬하려면 영상 하나 따로 뽑아야 하는 수준이에요. 후반부에서 이 장면은 반드시 언급해야겠죠. 마리와 츠나고의 입마개 플레이. 와, 보면서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 컷 한 컷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입마개를 보고 문득 떠오른 건데 저게 사람으로 치면 콘돔 같은 거 아닐까요? 츠나고의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면서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니까요. 츠나고가 마리를 자꾸 물려고 하는데 그걸 은근슬쩍 유도하는 마리도 무척이나 요염합니다. 이 애니가 19금이 아니라 대놓고 그런 장면은 안 나오는데 웬만한 19금 애니보다 더 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야릇하고 뜨겁지만 천박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애니는 너무나 쉽게 해내요. 뉴페이스 얘기도 잠깐 해보죠. 포스터에 있던 고양이 순이 등장했는데 제 예상보다 아군이 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좀 더 갈등을 유발할 줄 알았거든요. 덕분에 답답한 고구마 전개가 없어서 부담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따지고 보면 패배 히로인이잖아요. 가끔가다 이런 애니가 있어요. 패배 히로인을 너무 불쌍하게 묘사해서 보는 사람 죄책감 들게 하는 애니. 이 애니는 그러지 않아서 좋네요.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후반부의 PO팀은 히다카 츠나고 선수입니다. 입마개를 활용한 플레이가 무척 인상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지향적이지만 과감한 플레이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건 마리 선수도 마찬가지죠. 둘의 성향이 비슷해서인지 무척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노시아, 마피아 게임과 루프물이 결합한 독창적인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10점 드릴게요. 만점 받을 만한 작품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마피아 게임이 소재라 추리 쪽에 집중할 것 같지만 추리 말고도 다양한 이벤트가 계속 남아서 즐길 거리가 끊이질 않아요. 8화쯤 가면 마피아 게임은 뒷전이고 이번엔 또 어떤 일이 터질까 하고 기대하게 돼요. 루프물 본연의 재미에도 충실하죠. 루프를 반복할 때마다 과감한 변화를 줘서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요. 10화에서는 유리가 그노시아가 되죠. 같은 팀엔 코멧, 상대팀엔 라키오, 유리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유리의 대활약으로 그노시아 팀이 승리하죠. 코멧의 트롤짓을 역용하는 전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의 전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노시아가 그렇게 멍청할 리 없잖아요 인데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야, 이게 통하네요. 근데 유리는 인간일 때보다 그노시아일 때가 더 행복해 보여요. 뭔가 평소보다 더 신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노시아가 천직인 건 아닐까요? 9화를 보고 전개가 과감하다고 느꼈는데 10화에서는 더 엄청난 걸 보여줬습니다. 유리의 여자 버전이 나오는데 와, 정말 굉장했어요. 10화에서 되게 다양한 이벤트가 나오거든요. 원작 게임을 안 해본 저도 아, 이거 중요한 떡밥이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이벤트가 여러 개 나오는데 유리 때문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벤트들이 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0화를 재탕해야겠어요. 근데 다시 봐도 유리만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한 번 더 봐야죠. 저도 루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노시아 후반부의 POTM은 유리 선수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선수죠. 어느 포지션에 갖다 놔도 완벽하게 적응해서 1인분 아니 그 이상의 하드 캐리를 해요. 그노시아일 때도 여자일 때도 엄청난 재미를 선사합니다. 특히 여자 버전은 일회용으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데 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다음 루프에선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루프물의 주인공은 이래야죠. 이상으로 산다,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 그노시아 이 세 작품이 중반부 기준 탑3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이라 저의 취향이 듬뿍 반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탑3와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본인만의 탑3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재밌는 건 같이 봅시다. 야생의 라스트 보스가 나타났다.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계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작화, 캐릭터, 액션, 스토리, 음악 등 뭐 하나 떨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판타지, 배틀물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물 입문해보고 싶은 분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에요. 제가 장르별로 추천작 리스트를 만들어두는데 이 세계물 장르 추천작에 이 애니를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마지막까지 본 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폼을 보면 높은 확률로 리스트에 등재될 것 같습니다. 이 세계물 추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 세계물 리뷰를 읽다 보면 아, 주인공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보통 이 세계물 주인공들은 백수, 히키코모리, 게임 페인, 사회 부적응자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서 호감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니의 주인공은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얘도 엄밀히 따지면 게임 페인이긴 한데 그런 부정적인 모습보단 도량이 넓은 라스트 보스로서의 면모가 강조돼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유머도 챙길 줄 알고 잘 만든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액션, 캐릭터 디자인, 연출 등 이런 시각적인 요소도 훌륭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스토리가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다음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처럼 애니를 라이브로 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뒤가 궁금하지 않으면 금방 이탈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야생의 라스트 보스의 스토리는 상당히 훌륭해요. 떡밥을 던지고 회수하는 게 능숙합니다. 이 애니가 1쿨이라 모든 스토리가 풀릴 것 같진 않아요. 만약 1쿨 끝나고 2기 제작 발표를 바로 하지 않으면 원작 소설을 따로 보든지 해서 뒷내용을 알고 싶네요. 야생의 라스트 보스 후반부의 POTM은 디나 선수입니다. 1화부터 수상한 티를 팍팍 냈었는데 후반부에서 어느 정도 떡밥을 해소했죠.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궁금해서 애니를 계속 보게 되네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괴물들이 자기들보다 더 괴물 같은 여자아이를 살리려고 발버둥치는 백합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히나코와 시오리의 과거가 밝혀지고 두 괴물의 관계성이 깊어지면서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미코는요? 열심히 마을 지키시고요. 시오리의 과거회상에서 히나코의 유망주 시절이 묘사되는데 와, 공격력이 장난 아닙니다. 시오리와 미코가 지금까지 계속 고통받는 건 이 시절의 히나코를 잊지 못해서 그런 것 같네요. 만약 사고를 겪지 않고 이대로 성장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겠죠. 적어도 이런 표정을 지으며 바다에 뛰어들진 않을 겁니다. 행동 자체는 과격하지만 매우 논리적이라는 점이 흥미로워요. 히나코는 죽음을 향한 충동을 갖고 있죠. 그동안 히나코의 충동은 세 가지 봉인으로 억제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미코의 존재. 자신이 없어지면 미코가 쓸쓸할까봐 걱정합니다. 이 봉인은 시오리의 존재로 깨지죠. 정확히는 히나코 혼자서 깨졌다고 생각하는 거지만요. 두 번째는 시오리와의 약속. 시오리는 히나코를 먹겠다고 약속합니다. 히나코는 시오리에게 먹히는 순간을 고대하며 살아가죠. 이 봉인은 시오리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깨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유언. 너만은 사라져 라는 유언은 히나코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이 봉인은 자신의 착각이었음을 깨닫죠. 세 가지 봉인이 모두 풀리자 히나코는 미쳐 날뜁니다. 안 그래도 애니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났는데 이제는 애니를 집어 삼키고 있어요. 시오리가 히나코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11화의 POTM은 야오토세 히나코 선수입니다. 후반부 시점에서 애니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누군가는 히나코 때문에 이 애니에 더 빠질 것이고 누군가는 히나코 때문에 이 애니를 멀리할 거예요. 저는 이 괴물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궁금해서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토지마 탄자부로는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가면라이더에 심취한 오타쿠가 진짜 괴인들과 싸우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도파민이 흘러 넘치는 작품입니다. 후반부에 최강자를 결정하기 위한 토너먼트가 진행되고 있죠. 전개가 좀 뜬금없긴 한데 매화 전투신이 나와서 보는 맛은 있습니다. 같은 작품을 파는 오타쿠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누가 더 위네 아래네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갈드컵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오타쿠는 자기가 빠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인물들이 싸우는 이유에 공감이 갔습니다. 근데 같은 편끼리 죽어라 패는 거 보면 쟤네 다 미친놈들 같긴 해요. 진짜 쇼크인 유카리스가 가장 정상인 게 재밌죠. 포스터에 있는 4명 모두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미친 건 주인공인 것 같아요. 태클한테 달려오는 장면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애니를 보면서 오싹하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네요. 저게 괜히 아니면 뭐가 괜히일까요? 제가 이 애니를 보기 전에 가면라이더에 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토지마가 빠는 가면라이더 1호의 설정이 대충 이렇습니다. 원래 쇼크한테 납치당해서 메뚜기 괴인이 될 뻔했는데 어찌저찌 탈출해서 히어로가 된 거래요. 토지마는 가면라이더가 아니라 메뚜기 괴인인 건 아닐까요? 탈출에 실패한 평행세계의 가면라이더인 거죠.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후반부의 POTM은 토지마 탄자부로 선수입니다. 원래라면 토너먼트 우승자인 태클이 받는 게 맞겠지만 토지마가 보여준 임팩트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재미와 낭만, 거기에 공포까지 챙긴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괜히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르마짱은 가족이 되고 싶어. 귀여운 로봇 아르마짱이 주인공인 일상 힐링물이죠. 점수는 만족도 9점에 추천도는 8점이에요. 이번 4분기에서 일상물 찾고 계시면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물론 주인공부터 로봇이라 우리 일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요. 로봇끼리 빔 쏘면서 싸우고 거대 괴수도 나오고 그렇지만 한편의 가족 드라마처럼 훈훈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애니입니다. 작화에서 저예산 티가 좀 나지만 전체적인 만듦새가 좋아서 크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제작진들이 애니를 열심히 만든 것 같아요. 원작이 만화인데 3권으로 완결해서 분량이 되게 짧거든요. 그럼에도 애니의 구성이 탄탄하고 내용이 풍성합니다. 에피소드마다 색다른 전술을 사용해서 일상물 특유의 루즈함이 잘 안 느껴지는데 9화랑 10화에서 이 점이 특히 두드러졌어요. 9화에서 아르마의 고등학생 폼이 나오죠. 저번에 잠깐 보여주고 그 후로 등장을 안 해서 좀 아쉬웠는데 9화에서 A파트 통째로 고등학생 폼이 나와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렇게 잘 뽑았는데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깝죠. 그리고 9화에 나온 저 남자애, 쟤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면 동급생 여자애들은 눈에 안 들어올걸요? 이름 모를 누나를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아니 어쩌면 인간이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같은 분기에 방영 중인 기계인간 마리의 아서처럼 사람보다 기계를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소년의 성격을 바꿀 정도로 아르마의 매력이 엄청났어요. 10화에서는 한술 더 떠 아이돌 그룹까지 만들었죠. 애니가 아르마라는 캐릭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걸 정성 들여 만드니까 보고 있으면 즐거워요. 다음엔 또 어떤 걸 보여줄까 기대하게 됩니다. 라이브 씬의 카메라 사용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르마짱 보면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르마짱 후반부의 POTM은 아르마 선수입니다. 1화부터 거의 모든 에피소드의 POTM을 독식 중인데 그만큼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플레이가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 애니가 생각보다 다양한 시도를 하는 편이죠. 10화의 아이돌 에피소드도 그렇고 상당히 과감한 전술을 자주 펼치는데 그럼에도 애니가 탈선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르마 선수가 작품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이죠. 제대로 빨지 못하는 흡혈귀짱. 귀여운 흡혈귀가 주인공인 청춘 학원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작품입니다. 보면서 답답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캐릭터가 다들 귀엽게 잘 만들어졌고 작화도 상당히 좋습니다. 선과 채색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움직임도 일상물 기준에선 상당히 괜찮아요. 이 애니는 러브 코미디로 즐겨도 좋고 유감물로 즐겨도 좋습니다. 히로인 이시카와가 SD 모드랑 일반 모드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데 일반 모드일 땐 달달한 청춘 러브, SD 모드일 땐 귀여운 유감물 느낌이 나죠. 두 가지 장르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10화에서 이시카와의 엄마가 등장했죠. 이시카와의 귀여움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SD 모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 만약 가능하다면 꼭 보고 싶네요. 흡혈귀는 사진에 찍히지 않으니까 전속 화가를 데리고 다니는 게 재밌죠. 마침 오오토리도 그림을 잘 그리니까 이시카와의 전속 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사위한테 직업을 소개해주는 좋은 플레이였어요. 흡혈귀짱 10화의 POTM은 이시카와 루나 선수입니다. 이 선수 덕분에 러브코와 유감을 전혀 다른 두 장르가 하나의 애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어요. SD 모드라는 사기 스킬을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이죠. 스킬을 키면 엄청난 귀여움을 얻지만 그 대가로 지능이 하락해요. 근데 이시카와 본인의 지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제 지능도 함께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무서운 선수예요. 암살자의 내 스테이터스가 용사보다도 훨씬 강한데요. 암살자가 주인공인 이세계물입니다. 요즘 이세계물 트렌드와 다르게 주인공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림체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컨셉도 클래식해요.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입니다. 비주얼이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된 작품인데 중반부 이후로 작화 쪽에서 힘이 빠지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다행히 후반부까지 작화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7화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보면서 와 멋있는데?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미려한 그림체와 그를 뒷받침하는 높은 퀄리티 덕분에 고백신이 더 진중하고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좋았어요. 암살자 스테이터스를 10화까지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중반부 립에서 주인공의 불살주의에 관해 짚어봤죠. 이야기의 진행을 흥미롭게 만들어주지만 어쩔 수 없이 답답함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건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이 진행될수록 불살주의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마왕의 딸이지만 생명을 빼앗지 않는 캐릭터가 등장하고 주인공한테는 암살 의뢰가 들어오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인공을 몰아넣고 그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묘사합니다. 아키라 본인의 시선, 아키라의 곁에 있는 아멜리아의 시선, 아키라에게 암살을 의뢰한 크로의 시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묘사하다 보니까 전개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애니의 템포를 희생하면서까지 강조하는 걸 보면 불살주의는 단순히 주인공의 컨셉을 넘어서 작품의 핵심 주제라고 봐야겠죠. 암살자 스테이터스 후반부의 PO팀은 라티스네의 선수입니다. 마왕의 딸이라는 신분, 괴물 같은 스탯, 아군인지 적군인지 애매한 포지션, 거기에 불살주의까지 흥미로운 요소를 덕지덕지 붙인 데다 디자인이 엄청 예쁘죠? 피지컬도 좋고요. 여러모로 눈길이 가는 선수입니다. 특히 불살주의와 애매한 포지션의 시너지가 좋아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잘 어울립니다. 주인공과 유사한 신념을 갖고 있기에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아치에너미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의 전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궁금하네요. 미소가 끊이지 않는 직장입니다. 만화가가 주인공인 일상물입니다. 등장인물이 모두 여자라 백합물로 즐겨도 좋은 작품이에요.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입니다. 이런 장르 애니는 캐릭터를 잘 만들고 관계성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이 애니는 장르에 매우 충실하다고 생각해요. 주인공도 귀엽고 주변 인물도 매력적입니다. 어씨는 츤츤대면서도 주인공 챙겨주는 게 귀엽고 편집자는 주인공을 독점하려는 모습이 재밌죠. 나시다는 슬슬 나가주시고요. 농담이고요. 나시다도 중요한 캐릭터죠. 본인의 이미지를 희생하면서 개그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요런 애니는 가벼운 정실 논쟁을 하면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씨랑 편집자 중에 누가 후타미의 정실인지 에피소드마다 달라지고 한 에피소드에서도 장면마다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번엔 누가 승리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애니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가볍지만 진지질 때는 확실하게 진지질 줄 아는 작품이에요. 등장인물이 안고 있는 고민, 품고 있는 생각들이 꽤 현실적이라 몰입감이 높아요. 10화에 나온 어씨의 고민이 좋은 예시죠. 눈병 걸려서 야노군이 되어버린 어씨는 집에서 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작업실이 잘 돌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존재인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해볼 법한 생각이라 캐릭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죠. 인물의 나이 설정도 적절한 것 같아요. 이 애니의 주요 인물들이 20대 초중반이거든요. 딱 그 나이대에 맞는 고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소 직장 10화의 PO팀은 하자마 미즈키 선수입니다. 부상으로 잠깐 벤치로 가셨는데 그럼에도 존재감이 상당했어요. 자신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데 적어도 미소 직장이라는 팀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선수인 것 같네요. 닌자와 극도. 닌자와 야쿠자가 싸우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 드릴게요.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처음엔 저예산 병맛 개그물로 생각해서 가볍게 봤는데 갈수록 이 작품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르는 설정과 세계관에 대해 깊이 생각할수록 몰입도가 떨어져요. 장르가 갖는 태생적인 약점인데 이 애니는 엄청나게 빠른 전개로 약점을 극복합니다. 시청자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무작정 달리는 건 또 아니에요. 자신 없는 부분은 빠르게 넘기고 자신 있는 장면이 나오면 살짝 템포를 누그러뜨려서 집중력을 끌어올립니다. 이 애니가 열혈 느낌이 나는 장면을 진짜 잘 그리거든요. 9화에서 시노아랑 키와미가 협력하는 장면이 대표적이죠. 닌자와 극도라는 진영 논리에서 잠시 탈피하여 서로 힘을 합치는 게 인상적입니다. 왕도적인 전개지만 진짜 멋있어요. 제작진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인물의 자세와 표정, 전체적인 구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음악, 그리고 독특한 그림체, 이 모든 게 시너지를 내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완성되었어요. 개인적으로 닌자와 극도에서 최고의 장면이라 생각해요. 대사도 잘 씁니다. 키와미가 시노아한테 내년에 새로운 프린세스 시리즈가 나온다고 말하죠. 정말 인상적인 대사였어요. 무언가에 심취해 있는 오타쿠라면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갈 거예요. 애니 오타쿠들이 가끔 농담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 분기에 재밌는 거 방영되니까 그때까진 살아야지. 내년에 좋아하는 애니 후속작 나오니까 아직 죽을 순 없다. 죽지 말아줘 같은 진부한 대사를 인물 설정에 맞춰 임팩트 있게 바꾼 거죠. 저도 애니 오타쿠라 그런가 가슴을 울리는 대사였어요. 닌자와 극도 후반부의 POTM은 키무라 키와미 선수입니다. 메인 빌런이면서 주인공의 조력자인 독특한 포지션을 맡고 있죠. 그래서 신호와의 정체를 깨닫고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답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든 외면하며 오답을 선택하려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복잡한 심리를 보여줌으로써 작품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쁜 귀족 영예가 악당들 두들겨 패는 애니입니다. 제목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보통 철권 영예라고 줄여 부르죠.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입니다. 애니가 정말 일관되어 있어요. 주먹으로 사람 패는 영예, 이 핵심 소재를 1화부터 12화까지 꾸준히 유지 중이에요.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약간 지겨워질 수 있는데 1쿨이라 큰 단점인 것 같진 않아요. 지겨워질 때쯤 애니가 종영하니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애니의 방향성이 잘 잡혀 있어서 딴 길로 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애니가 일관된 건 주인공의
공이 크죠. 정말 1화부터 지금까지 좋은 의미로 변화가 없어요.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뚝심있게 관철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도 훌륭하죠. 주인공의 컨셉과 미려한 그림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폭력적인 아름다움과 아름다운 폭력을 동시에 표현했어요. 애니의 방향성이 잘 잡혀있는 건 오프닝을 봐도 알 수 있어요. 12화까지 감상하고 오프닝 영상을 다시 보면 스토리의 흐름을 충실히 따른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프닝에서 뜬금없게 느껴지는 장면도 본편에서 대부분 구현되어 있죠.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사전에 전부 설계해 놓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디테일이 애니의 안정감을 높여주죠. 철권영의 후반부의 PO팀은 스칼렛 엘 반디미온 선수입니다. 팀의 주장이자 키 플레이어죠. 스칼렛을 전장에 투입하는 게 이 팀의 유일한 전술인데 원 패턴이든 뭐든 잘 통하면 그만이죠. 마지막 샌드백은 그동안 패고 싶었지만 꼭 참아왔던 인물인데 시원하게 패버리고 애니를 잘 매듭지으면 좋겠습니다. 야노군의 평범한 나날, 자주 다치는 남자아이와 그를 보살펴주는 여자아이, 두 고등학생 남녀의 풋풋한 사랑을 그린 순정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8점이에요. 4분기에서 순행을 보고 싶은데 펄이는 거부감이 드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퀄리티가 정말 안정적입니다. 메인 커플의 진도가 빨라서 답답하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메인 커플의 진도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서브 캐릭터의 탈락이 빠르다는 건데 8화에서 불꽃놀이로 서브남의 패배를 확인 사살해버리죠. 와, 근데 이건 좀 하시바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요? 축제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훈훈하고 좋았거든요. 사탕 반지로 프로포즈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다 좋았는데 하시바한테만 유독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하시바의 희생 덕에 야노랑 요시다가 이미 사귀고 있죠. 애니가 60%쯤 진행된 시점에서 커플링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남은 분량을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 궁금했어요. 그냥 조연끼리 적당히 이어주겠거니 했는데 야노군의 안대랑 관련된 떡밥을 던지고 있죠.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1화부터 계속 안대를 착용 중인데 눈병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닌 것 같죠. 물론 작품이 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비밀이 숨어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막상 까보면 의외로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륜안이나 사왕 진안이 튀어나오진 않을 테니까요. 설마? 이거 최신화에 능배물 돼서 노잼되는 건 아니겠죠? 야노군 후반부의 PO팀은 하시바 선수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위로 차원으로 주는 건 아니고 작품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서브 남주로서 해야 할 모든 걸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죠. 메인 남주인 야노를 적절히 띄워주고 야노군에게 조언을 아낌없이 건네주죠. 라이벌인데도 질투하지 않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덕분에 작품이 한층 더 훈훈해졌어요. 남자끼리 기싸움하는 걸 안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텐 정말 고마운 선수입니다.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예쁜 공주가 주인공인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8점 드릴게요. 애니를 주인공의 유년기, 청소년기 두 부분으로 나누면 개인적으로 유년기 쪽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주인공 얼굴 보는 재미를 비롯해 그림 보는 재미가 쏠쏠해서 계속 감상 중입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고퀄리티 미술을 선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11화는 특히나 대단했어요. 데뷔탕트에서 아티가 마법을 시전하는데 무슨 극장판 보는 줄 알았어요. 연출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TV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11화가 1부의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데 데미를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제작진들이 힘 좀 쓴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1쿨레니가 보통 12화로 완결되잖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뒤로도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는데 저는 약간 후일담처럼 보고 있어요. 로맨스 요소가 강해지면서 아티를 둘러싼 남주들의 기싸움이 본격적으로 묘사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림이 예쁘고 묘사가 가벼워서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어요. 아티가 이제키를 칭찬하면 루카스가 질투하는 게 재밌네요. 근데 나이차를 생각하면 루카스 이 양반 아닙니다. 어느 날 공주 후반부의 PO팀은 루카스 선수입니다. 주인공 아티의 서포터 역할을 맡고 있죠. 아티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이죠. 츤츤대면서도 열심히 챙겨주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티의 정시를 따져보면 이제키엘은 아직 이렇다 할 화력이 없고 클로드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친아빠는 빼야겠죠. 오벨리아를 합수브로크로 만들 순 없으니까요. 루카스가 정실에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생악내의 흑역사, 중2병 시절에 쓴 자작소설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잘 만든 착각 개그물이에요. 주인공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게 여차저차 좋은 결과를 내니까 주변에서는 아, 주인공한텐 사실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하죠. 이런 유형의 착각물을 보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번 주인공이 돌발 행동을 하는 이유는? 2번 주인공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착각물이 두 질문에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1번 질문은 그냥 어쩌다가, 2번 질문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죠. 이 애니는 핵심 설정을 활용해서 두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준비했어요. 주인공은 본인이 쓴 흑역사 안에 들어왔죠. 문제는 중2병 시절에 쓴 거라 굵직한 사건의 결과는 알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테일한 흐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결과를 향해 직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이 본인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주변에서는 돌발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미래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만 기억나고 구체적인 풀이는 기억이 안 나는 상황. 그래서 중간 과정 없이 답만 적는 거죠. 주변에서 볼 땐 굉장히 이상해 보이겠지만 어쨌든 답은 정확하니까 수학 천재라고 생각하겠죠. 애니의 설계는 논리적이지만 흑역사의 설계는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쓴
같은 주인공이 제정신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래서 쏠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필이면 세계관 최고의 또라이를 좋아하게 돼서 고통받고 있어요. 전생학녀의 흑역사 후반부의 POTM은 이아나 마그노리아 선수입니다. 흑역사의 전개만큼이나 행동에 거침이 없어요. 좋은 결말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플레이라면 아무리 리스크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게 멋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악착같이 발버둥 치는 것도 재밌죠. 생존력이 비범한데 흑역사가 아니라 다른 이세계에 집어넣어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카시와다 양과 얼굴에 드러나는 오오타군, 초딩 같은 남자아이와 목석 같은 여자아이의 1대1 러브 코미디를 그린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장르 자체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이 남주가 여주한테 장난을 치며 시작한다는 거죠. 가벼운 장난이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 정도가 지나쳐서 이지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중간에 하차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애니의 리뷰를 보면 남주의 장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꽤 있습니다. 다행히 후반부에는 장난의 비중이 많이 감소했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애니 제목이 장난을 잘 치는 오타군이 아니잖아요. 장난 같은 호불호 갈리는 요소가 없어도 남주와 여주의 표정 대비만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전개에 장난이 꼭 필요하다면 남주 말고 다른 캐릭터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11화의 담력시험 에피가 이런 방식인데 남주 대신 남주의 누나가 장난을 주도했어요. 누나가 열심히 장난치며 어그로를 끌고 그동안 남주는 여주랑 열심히 꽁냥댑니다. 손잡고 껴안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장난이란 기본 컨셉은 유지하되 이지메의 불쾌함은 줄이고 러코의 달달함은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술이었습니다. 카시와다양 11화의 POTM은 오오타의 누나 선수입니다. 애니에서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선수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오타의 누나라고 부르기도 좀 웃긴 게 이 선수도 결국 오오타라. 아무튼 11화에서 컨텐츠 메이커로 활약하셨죠. 바다 에피소드, 담력시험 에피소드 양쪽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장난을 치면서 동생에게 쏠리던 어그로를 분산시키고 여주랑 남주가 꽁냥될 기회를 창출했죠. 성인 캐릭터라 서비스씬에서도 활약하셨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가 귀여운 그림체에 비해 의외로 서비스씬이 상당해요. 이쪽에 관심 있는 분은 11화 A파트 한번 봐보세요. 기계인간 마리. 기계인 척하는 인간 메이드가 주인공인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7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원 패턴이 반복돼서 식상해지려 했는데 타이밍 좋게 새로운 전술을 도입해서 애니가 한층 더 재밌어졌습니다. 이번 리뷰는 전술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죠. 일단 기존 전술은 단순합니다. 마리가 아서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걸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모습을 개그 소재로 사용하죠. 물론 재미는 있는데 패턴이 단조로워서 쉽게 질립니다. 그걸 타파하려고 신캐들을 투입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시점에 애니가 과감하게 전술을 바꿨어요. 마리가 기계인 척하는 걸 아서에게 들키죠. 아, 마리랑 아서가 갈등하면서 고구마 전개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전술이 대대적으로 수정됩니다. 아서가 인간 마리의 거짓말을 지키려 하죠. 캐릭터의 기본 설정과 살짝 충돌하지만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할 만큼 전술 변화로 얻는 이득이 컸어요. 이야기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지금까진 마리가 아서를 일방적으로 속였는데 이제부터는 아서도 마리를 속여야 해요. 속는 사람은 없고 속이는 사람만 있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이걸 전지적 시점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정말 영리한 전술인 것 같습니다. 갈등으로 인한 답답함을 최소화하고 두 주인공의 티키타카를 극대화했어요. 기계인간 마리 후반부의 POTM은 아서 선수입니다. 전술 변화를 주도한 핵심 선수죠. 이 선수 덕분에 애니의 단조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마리를 어떻게 속일지 궁금하네요. 종말 투어링. 멸망한 세계에서 바이크 타고 여행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되게 신기한 애니입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종잡을 수 없는 작품이에요. 분명 만화가 원작인 애니인데 무슨 오리지널 애니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작이 상당히 마이너한 작품이라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두 주인공의 여행을 조용히 따라가며 그 분위기와 감성을 즐기면 충분한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게 메인이지만 중간중간 초현실적인 요소가 튀어나와요.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모호하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 애니의 필터가 좀 특이한데 화면이 약간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인지 모호함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11화에서는 아예 우주로 가버리죠. 그리고 지구에 돌아와서 일본 역사 공부를 합니다. 저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애니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느낌이에요. 종말 투어링 11화의 POTM은 아이리 선수입니다. 지금까진 요코가 선두에서 활약하고 아이리가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이었죠. 11화에서는 둘의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리가 행선지를 고르고 이야기를 주도했어요. 아이리의 성격은 요코랑 정반대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호들갑 떨지 않고 초연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전개가 산이 아니라 우주로 가도 아이리의 차분한 반응 덕분에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선수입니다. 영원한 황혼. 안드로이드와 멸망한 세계를 여행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사랑과 마주하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랑 추천도 모두 6점이에요. 후반부에 들어서 밀린 방학 숙제하듯이 설정을 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흥미롭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양쪽 다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오리지널 치고는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리지널 애니의 평균 정도? 후반에 급전개 안 하는 작품을 찾기가 더 힘들죠. 급전개 없이 깔끔하게 끝나는 오리지널 애니가 있다? 그런 건 명작으로 칭송받죠.
아키라의 정체가 밝혀지고 레플리카와 오리지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죠. 논제 자체는 SF다워서 좋지만 이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 아키라의 정체를 좀 더 일찍 밝히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플리카도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자신이 레플리카임을 아는 상태에서 원본이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마피아 근친, 온천 백합, 기차 불륜남 보여줄 시간에 아키라의 고뇌에 더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경험 후에 바로 자각하는 것보다 자각 후에 경험이 오고 여기에 고뇌가 따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고뇌가 생략되니까 논제의 무게에 비해 결론이 너무 성급하게 내려져서 아쉬웠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문제를 제시하는데 학생한테 생각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답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후반부에서 가장 급전개라고 생각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원한 황혼 11월을 보니까 이번 4분기를 관통하는 법칙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엔딩에서 분량을 혼자서 다 차지하는 역해가 있다? 무조건 반전 요소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야생의 라스트 보스 철권형의 엔딩을 제출할게요. 영원한 황혼 후반부의 POTM은 아모루 선수입니다. 대대적인 포지션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잘 적응했으면 좋겠네요. 외모가 많이 변했지만 한결같이 엘시하자 엘시를 외치는 걸 보면 아모루의 인격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새로운 포지션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서투른 선배, 각종 클리셰를 정직하게 따르는 오피스 러브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6점에 추천도 역시 6점이에요. 마지막 화에 가까워질수록 남녀 주인공의 사이도 가까워지면서 더 달달해지고 있어요. 그건 참 좋은데 문제는 작화 상태가 너무... 등장인물이 전부 회사원이라 움직임이 많지도 않은데 인물 조형이 자주 흐트러집니다. 특히 러코에서 가장 중요한 히로인 얼굴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보여서 더 아쉽네요. 11화가 진짜 아까운 게 내용은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데 전체적으로 작화가 너무 불안정했어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비주얼적은 좀 아쉽지만 내용은 무난하게 재밌습니다. 러코의 왕도를 걷는다 해야 할까요? 검증된 클리셰를 충실히 따라서 내용으로 호불호가 크게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의 연속이라 진부할 수는 있는데 색다른 전개를 하려면 퀄리티가 뒷받침되어야 하죠. 괜히 없는 살림에 이상한 시도했다가 폭망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러코의 클리셰 중 하나인 병문안 에피소드가 진행되었는데 주인공 여동생도 등장했죠. 이 세계관에선 투톤 헤어가 유전인가 봅니다. 오빠랑 새언니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도록 눈치껏 빠져주는 플레이를 보여줬죠. 여동생이 모처럼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주인공 커플은 빅찬 스미스를 범합니다. 이왕 캐릭터를 20대 성인으로 설정한 김에 좀 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면 좋겠지만 이애니의 컨셉에는 어울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긴 하네요. 서투른 선배 후반부의 POTM은 칸나와 아즈사 선수입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애니를 굳건하게 지탱하는 선수죠. 보다 보면 서투른 선배가 아니라 팔급 선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매력인 선수입니다. 주변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공간을 창출하고 식도 패스도 떠먹여주는데 이제 슬슬 골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슈팅은 열심히 쏘는데 살짝씩 빗나가는 느낌입니다. 믿었던 동료들에게 던전 오지에서 살해당할 뻔했지만 기프트 무한 뽑기로 레벨 9999의 동료들을 손에 넣어 전 파티 멤버와 세계에 복수엔 참교육합니다. 레벨만 읽어도 재밌는 애니입니다. 7777, 9999를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듣고 있으면 진짜 웃겨요.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입니다. 나름 재밌게 보고 있지만 도저히 쉴드 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스토리가 진짜 유치합니다. 초등학생이 이렇게 써도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작화랑 음악은 쓸데없이 좋아서 더 열받아요. 스토리는 욕할 거 투성이지만 그림은 꽤 괜찮은데 특히 표정 묘사가 인상적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4분기 모든 애니 중에 표정 작화만큼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복수물에서 표정 묘사는 중요하죠. 저렇게 기고만장해져 있다가 신나게 저 털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거 구경하는 게 복수물의 묘미니까요. 엘프 누나는 어떤 식으로 비굴해질지 궁금하네요. 이 애니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레벨 차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 라이트가 특히 그런데 레벨이 9999인 주제에 전투를 너무 질질 끌어요. 11화에 나온 엘프 2명 레벨 합쳐도 라이트의 절반이 채 안 되는데 왜 저렇게 고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레벨보다 템빨이 더 중요한 세계관인 걸까요? 레벨 차이를 생각하면 라이트가 주머니에 손 놓고 싸워도 가볍게 이겨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전개 속도를 조절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한뽑기 레벨 9999 11화의 POTM은 나즈나 선수입니다. 이 애니에서 레벨의 격차를 가장 잘 보여준 선수였어요. 레벨이 9999이면 레벨 3000짜리가 궁극기를 쓰든 말든 평타 한 방으로 처리해야 정상이죠. 라이트의 동료 중에 레벨 값을 하는 유일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뭔가 질질 끄는 느낌이 드는데 나즈나는 원펀치로 시원하게 보내버리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비주얼도 좋죠. 생김새도 귀엽고 피지컬도 훌륭하고 출전 시간이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원댄스 고등학교 댄서들의 성장과 청춘을 다루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4점이에요. 후반부는 댄스 배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죠. 댄스 장면의 비중이 초중반에 비해 매우 높아요. 매화 댄스 장면이 최소 3개씩은 들어가는데 문제는 퀄리티가 둘쭉날쭉하다는 거예요. 폼이 좋을 때는 볼만합니다. 온짱과 이오리의 댄스 배틀은 상당히 좋았어요. 특히 이오리의 댄스가 좋았는데 스텝이 현란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원댄스야 성장했구나 싶었는데 장면마다 퀄리티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10화에서 우센이라는 남자 댄서가 등장하는데 2D에서는 근육
근육질 떡대로 묘사되다가 3D에서는 춤추다가 근손실이라도 왔는지 눈에 띄게 홀쭉해집니다. 모델링의 완성도가 처참해요. 2D랑 3D 사이에 괴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걸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 애니에서는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입니다. 스토리, 캐릭터는 괜찮은데 댄스씬의 임팩트에 묻혀버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에서 댄스 장면으로 조리돌림을 당하는데 제작진들이 자처한 일이라 달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원댄스 후반부의 PO팀은 이츠쿠시마 이오리 선수입니다. 저는 댄스에는 문외한이라 작중 인물들의 평가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굉장하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게 뭐가 대단한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오리는 추말모신 제가 봐도 잘 추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핵심 선수였어요. 아군이 너무 약해 보조마법으로 일관하던 궁정마법사 추방당해서 최강을 노린다. 제목이 너무 길어서 보조마법으로 줄여 부르는데 정작 주인공은 보조마법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점이 재밌죠.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도 5점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작품이에요. 특출난 장점도 심각한 단점도 보이지 않는 작품이라 딱 중간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도 인상적인 점을 하나 뽑아보면 나름의 주제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투씬이랑 묶어서 얘기해보죠. 이 애니는 다른 추방물에 비해서 전투씬을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주인공의 먼치킨 능력 딸깍으로 전투를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군과 적군의 딜 교환이 최소 3번 이상 반복돼요.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전투의 속도감이 아쉬웠어요. 전투 양상을 자세히 보여주는 건 좋은데 템포가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의 전투를 질질 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전투 구도에 주목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전투가 1대 다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인공 측은 팀원들과 연계해서 싸우고 빌런은 혼자서 주인공 일행을 상대하죠. 파티 플레이와 솔로 플레이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어요. 최종 보스인 검성은 대놓고 이런 말을 하죠. 고독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주인공의 전투 스타일과 정반대죠. 혼자 있어야 강해진다는 가치관과 함께해야 강해진다는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스토리를 즉흥적으로 막 쓴 것 같진 않고 나름대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설계가 치밀한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애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확실한 건 분명 장점이라 생각해요. 마음에 듭니다. 검성과의 전투에서 주인공의 궁극기 이름이 나왔죠. 이름만 놓고 보면 되게 생뚱맞은데 오프닝 가사에 떡밥을 넣어놔서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네요. 궁극기 이름을 듣고 아 이래서 오프닝 가사를 그렇게 썼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보조마법 후반부의 PO팀은 멜레아 디알 선수입니다. 애니 기준으로 최종 보스이면서 솔로 플레이를 상징하는 캐릭터죠. 파티 플레이를 추구하는 주인공과 자연스러운 대립각을 이룹니다. 강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주인공과 정반대의 사상을 표방하고 있어서 최종 보스 포지션에 적합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귀여운 걸 어쩌겠어. 존재감이 엄청난 주인공이 나오는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3점이에요. 이야기의 짜임새가 좋아서 꽤 볼만합니다. 다만 작화가 안 좋은 편이고 주인공 비주얼이 진입장벽이라 쉽게 추천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보면서 작화 말고도 좀 아쉬웠던 게 정보를 푸는 방식이 살짝 자기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이 있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지인의 민감한 개인사를 너무 많이 털어놓습니다. 아무리 주인공의 긍정 에너지에 감화되었다곤 하지만 입이 너무 가벼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디자이너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도 그렇고 주인공이랑 엮이는 조연들이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술술 불어요. 그래도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든 건 좋았어요. 유메코의 선한 영향력이 애니에서 잘 표현됩니다. 내가 너무 귀여운 걸 후반부의 POTM은 코다 유메코 선수입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데 직업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상담사나 탐정 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을 가볍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짱구 아빠 노아라 히로시의 점심. 짱구 아빠를 포함해 각종 괴인들이 등장하는 먹방 코미디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는 5점이에요. 개그 스타일은 제 취향이 아니긴 한데 간헐적으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애니에 투입된 예산은 4분기 모든 애니를 통틀어 최하위권인 것 같은데 연출 센스로 부족한 예산을 커버합니다. 신영만이 재택근무하는 에피소드가 있죠. 여기서 흰둥이가 등장하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수상한 사람을 보고 쫄아있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아주 영리한 연출이라 생각해요. 이 애니가 먹방 애니이긴 한데 힐링보다는 기묘함에서 오는 코미디에 집중하거든요. 분명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건데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도 강도가 남의 집 냉장고 터는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게 이 애니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밈도 적절하게 활용하죠. 캐릭터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진짜 유명세만 따지면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나머지 모든 애니의 주인공 다 합쳐도 신영만 양말선에서 정리됩니다. 흔한 밈을 사용해도 임팩트가 남달라요. 이 애니만의 무기를 잘 활용한 거죠. 짱구 아빠 점심 후반부의 POTM은 노하라 히로시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영만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영만이 단독으로 나오는 에피소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최신화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셨는데 중요 포지션으로 기용된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소재 채취가의 이세계 여행기. 이세계를 여행하며 치트 스킬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3점에 추천도도 3점이에요. 그림은 깔끔하게 잘 그려서 보는데 거슬리는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양산형 이세계물 특유의 적활 3D도 거의 안 보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원화 쪽은 칭찬하고 싶어요. 아 어디까지나 기대치에 비해 잘 그렸다는 거지 무슨 프리랜급으로 잘 그렸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다만 스토리는 1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어이가 없기 때문에 추천도를 높게는 못 주겠어요. 스토리에 고민의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헛웃음이 나와요.
앞에서 그림 쪽을 칭찬했는데 그 와중에 동물은 여전히 못 그립니다. 이건 첫인상 리뷰에서도 언급한 부분인데 이쯤 되면 일부러 못생기게 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말 얼굴이 미묘합니다. 아무래도 여신 캐릭터다 보니까 야성미보단 우아함을 표현하려 한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 불쾌한 골짜기로 느껴질 수 있어요. 후반부에서 엘프와 관련된 스토리가 진행되었는데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뤘어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 세계 버전으로 각색한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작가가 진중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나열해보면 가볍고 유쾌한 이야기보다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물론 주인공의 치트키 딸깍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엘프 히로인 브로라이트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는데 애니에서 이런 설정을 대놓고 보여주는 건 거의 못 봐서 되려 신선했습니다. 소재 채취가 후반부의 PO팀은 카미시로 타케루 선수입니다. 더러운 걸 극혐하는지 뭐만 하면 클린을 외쳐대는데 시청자의 머릿속도 클린하게 만듭니다. 애니의 방향성에 맞는 플레이라 생각해요. 이 애니는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보는 작품이니까요. 지금까지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았죠. 재밌게 보면 남한테도 추천해주고 싶고 재미없으면 추천하기 싫어지니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두 애니는 만족도와 추천도가 극명하게 차이나요. 제가 두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치토세구는 라몬의 병 속에 3주 휴방에서 복귀한 작품이죠. 휴방 전과 후를 비교하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2점에 추천도는 6점이에요. 캐릭터, 스토리 전부 제 취향과는 거리가 아득히 멀어서 만족도를 매우 낮게 줬어요. 개인적으로 휴방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장점이 아예 없는 애니는 아닙니다. 만족도 2점밖에 안 주면서 왜 계속 봐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그림이 예뻐서요? 라고 답할 거예요. 장면이 역동적이든 정적이든 인물 조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6화의 농구씬, 7화의 축제씬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나나세가 유카타 입은 모습은 그대로 일러스트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비표현도 좋았죠. 다른 건 다 욕해도 시각적 퀄리티는 칭찬하고 싶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치토세도 유카타 입은 게 좋았어요. 애니에서 축제 에피소드가 나오면 여캐들은 예쁜 유카타 입는데 남캐들은 티셔츠에 반바지 입는 경우가 많아서 나란히 있으면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입을 거면 남녀 둘 다 입는 게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중반부 리뷰에서 이 애니의 대사를 엄청나게 깠는데 그 부분은 약간이나마 개선된 것 같아요. 대사로 포엠을 읊어대는 건 줄고 그 대신 독백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같은 내용이라도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거랑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건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다만 독백으로 바꾼 건 좋은데 빈도를 좀만 줄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7화 기준으로 독백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저한테는 몰입감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독백 내용을 삽입곡 가사로 활용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은유적인 표현이 많으니까 아예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틀면 훨씬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품이 많이 들어서 힘들겠지만요. 치토세 라몬의 후반부의 POTM은 치토세 사쿠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진짜 대단한 게 존재감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남캐보단 여캐를 좋아해서 남캐랑 여캐랑 같이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여캐 쪽에 눈길이 가거든요. 그런데 치토세가 포엠 한번 읊어주시면 히로인은 안중에도 안 들어옵니다. 어그로 끄는 능력만큼은 4분기 최강인 것 같아요. 무지개 영웅 스킬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았다만 제목에는 스킬 따윈 필요 없다 해놓고 주인공은 누구보다 스킬에 집착하는 게 열받죠. 점수는 만족도 5점에 추천도는 2점이에요. 만듦새가 정말 조악하기 때문에 남한테 추천하기가 미안한 작품입니다. 만약 작화 퀄리티를 수치화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4분기 애니들을 쭉 줄 세운다면 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 거예요. 그럼 왜 끝까지 다 봤는가? 순수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 애니를 계속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애니가 진짜 뻔뻔합니다. 이 뻔뻔함을 웃음 포인트로 받아들이면 꽤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작진들도 만들면서 실실 쪼개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장면, 이거 되게 진지한 장면이거든요. 모두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순간인데 그냥 개웃깁니다. 애니를 길드편, 아카데미편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아카데미편은 상대적으로 재미가 덜했어요. 주인공과 조연 3인방의 티키타카가 별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장면만큼은 길드편에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길드편의 하이라이트인 인피니티 브레이크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전개도 마지막까지 얼탱이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주인공 누나가 등장했는데 임팩트가 엄청났어요. 마지막 화에서 밑도 끝도 없는 뇌조를 보여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애니에 어울리는 마무리였어요. 무지개 영웅 12화의 POTM은 아스테아 선수입니다. 주인공의 누님이죠. 브라콤 누님이야 너무 흔한 컨셉이라 그 자체로 특이하진 않은데 남동생을 위해 벌이는 기행의 스케일이 미쳤어요. 아래의 가족들이 전부 정상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미친 것 같아요. 광기어린 플레이로 애니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신작 애니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후속작 애니까지 다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거 딱 5개만 골라볼게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현대에 되살아난 불사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입니다. 불사가 평화와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점이 흥미롭죠. 점수는 만족도 10점에 추천도는 8점입니다. 개인적으로 4분기 최고의 도파민 애니라고 생각해요. 등장인물 중에 정상인이 거의 없고 막 나가는 전개, 유혈이 낭자하는 전투, 골 때리는 연출, 자극적인 비주얼 등 그냥 도파민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불멸의 그대에게 1기 1쿨만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기와 3기의 분위기 차이가 진짜 엄청납니다. 아예 다른 애니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니까 이왕 불멸을 보셨으면 3기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자극은 확실하게 챙겨줘요. 매화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이라 애니를 보면 저절로 저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다음 화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줄지 기대돼요. 불멸의 그대에게 3기 후반부의 POTM은 미즈하 선수입니다. 이 팀의 에이스 공격수죠. 출전할 때마다 정신나간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10화 9분 56초에 보여준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새벽에 불 끄고 봤는데 지릴 뻔했습니다.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2쿨 오그리캡과 타마무 크로스의 대결을 그린 우마무스메 애니입니다. 점수는 만족도와 추천도 모두 9점이에요. 모바일 게임에서 파생된 애니라 게임해본 적 없는데 재밌게 볼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셨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게임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든 스포츠물이에요. 기존 우마무스메 시리즈의 과거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선수 과목이 없는 것도 장점이죠. 우마무스메 애니는 스포츠물로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경마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경기의 결과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후반부에서 G1 아리마 편이 진행되는데 이 경기에서 누가 몇 등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마무스메에는 각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애니가 재밌는 이유는 순위나 기록 같은 숫자들이 보여주지 않는 서사를 섬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마무스메와 트레이너의 관계, 같은 우마무스메 사이의 경쟁과 우정,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아름답고 뜨겁게 그려냅니다. 신데그레 이퀄 21화의 POTM은 벨노 라이트 선수입니다. 언덕 주법을 개발하여 오구리에게 큰 도움을 줬죠. 레이스에 직접 참가하진 않지만 무대 뒤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트레이너의 자질도 겸비하고 있죠. 확실한 건 키타라보다 몇 배는 유능한 것 같아요. 비탄의 망령은 은퇴하고 싶다 이쿨 운빨과 인맥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판타지 착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7점이에요. 착각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주인공이 과소평가되는 게 있고 과대평가되는 게 있는데 이 애니는 후자에 속하죠. 애니를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과대평가 착각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추천도를 8점, 9점 이렇게 주긴 어려운데 작화가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저예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래도 창의적인 연출로 예산의 공백을 어느 정도 커버해요. 저예산 애니의 희망편이라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까지 뛰어난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11화에서 스트레인지 그리프 멤버랑 티노를 한데 모아놓고 1쿨 오프닝을 트는 장면은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비탄 특유의 오프닝 연출을 처음 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와준 시청자에게 제작진이 주는 선물 같은 장면이었어요. 비탄의 망령 2쿨 11화의 POTM은 크라이 안드레이 선수입니다. 평소엔 짠내나는 소심인 모먼트를 보여주지만 그래도 마지막 화라 그런지 멋있는 모습도 보여줬죠. 본인이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파이널 시즌 우리가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입니다. 유명한 소년 만화 나히아의 마지막 시즌인데 기로 따지면 8기에 해당하는 작품이죠. 대장정에 훌륭한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8기라는 진입장벽만 아니면 추천도를 10점 주고 싶어요. 다만 이 애니를 보려면 대략 160화 정도의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솔직히 빡세긴 합니다. 그래도 정말 잘 만든 작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날 잡고 정주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분량이 분량인지라 하루 이틀로는 무리일 것 같네요. 방학이나 연휴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년 만화 배틀물 좋아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만화가 완결되었을 때 엔딩으로 감론을박이 꽤 오갔던 걸로 기억해요. 만화를 안 보고 애니만 본 제 입장에서는 매우 깔끔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편 애니를 건실하게 끝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박수받아야 해요. 결말을 내지 않고 중간에 도망치는 작품이 너무 많은데 이 애니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주제의식을 관철한 것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이아 파이널 시즌 후반부의 POTM은 미도리아 이즈쿠 선수입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터무니없는 스킬로 이세계 박랑밥 2기 마파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먹방 힐링물입니다. 점수는 만족도 8점에 추천도는 9점이에요. 자극적이거나 호불호 갈리는 요소가 거의 없어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완성도가 좋아서 그냥 봐도 좋지만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 더 좋아요. 먹방 애니에선 음식 작화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애니의 음식 작화는 정말 끝내줍니다. 이번 4분기 모든 애니 중에 음식 작화가 두 번째로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짱구 아빠 점심입니다. 천하의 박랑밥도 이건 못 이겨요. 음식뿐 아니라 인물 작화, 배경미술 모두 훌륭합니다. 이런 훌륭한 작화의 기반은 역시 PPL이죠. 요리하고 먹방하는 애니니까 음식이나 조리도구 PPL은 그렇다 치는데 와 제초제 PPL은 진짜 신박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이런 PPL은 환영이죠. 광고비 열심히 땡겨서 3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세계 박랑밥 2기 후반부의 POTM은 무코다 츠유시 선수입니다. 팀의 보급과 재정을 담당하는 선수죠. 매화 급양병 저리 가랄 수준으로 대용량 요리를 만들고 적절한 PPL로 팀의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애니를 지탱하는 기둥 같은 존재예요. 점수 총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번엔 후속작 5개도 포함할게요. 만족도 기준으로 10점엔 산다,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그노시아, 불멸의 그대에게 3기 9점엔 야생의 라스트 보스, 나를 먹고 싶은 괴물,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아르마짱, 신데그레 2쿨
8점엔 흡혈귀짱, 암살자 스테이터스, 미소직장, 닌자와 극도, 철권영의 야노군, 비탄의 망령 이쿨, 나이아 파이널 시즌, 이세계 방랑밥 2기. 7점은 어느날 공주, 전생악녀의 흑역사, 카시와다양, 기계인간 마리. 6점은 종말 투어링, 영원한 황혼, 서투른 선배. 5점은 무한복귀 레벨 9999, 원댄스, 보조 마법, 내가 너무 귀여운걸, 무지개 영웅. 4점은 없네요. 개인적으로 재미없게 본 만족도 5점 이하의 애니들 몇 개를 빼니까 4점대가 소멸했습니다. 3점엔 짱구 아빠 점심, 소재 채취가. 2점은 치토스의 라모네입니다. 독보적이군요. 추천도 10점은 그노시아가 유일하니까 특별히 크게 표시하겠습니다. 9점은 산다, 너와 너머 사랑이 된다, 신데그리 이쿨, 나이아 파이널 시즌, 이세계 방랑밥 2기. 8점은 야생의 라스트 보스, 가면라이더가 되고 싶어, 아르마짱, 암살자 스테이터스, 야노군, 어느날 공주, 불멸의 그대에게 3기. 7점엔 흡혈귀짱, 미소직장, 닌자와 극도, 철권영의, 비탄의 망령 이쿨. 6점엔 나를 먹고 싶은 괴물, 카시와다양, 기계인간 마리, 종말 투어링, 영원한 황혼, 서투른 선배, 치토세 라모네. 5점엔 전생악녀의 흑역사, 보조마법, 짱구 아빠 점심. 4점엔 무한뽑기 레벨 9999, 원댄스. 3점엔 내가 너무 귀여운걸, 소재 채취가. 2점은 무지개 영웅입니다. 얘도 퀄리티가 독보적이에요. 만족도와 추천도의 괴리가 큰 애니들이 몇 개 있죠. 저의 취향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점 만점인 것 치곤 점수대가 꽤 높죠. 재미없게 본 애니를 좀 뺀 거라 평균 점수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4분기도 슬슬 끝나가네요. 아직 마지막 화가 안 나온 작품이 많아서 속단하긴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작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초반 평가에 비해 점수가 올라간 애니들이 많이 보여요. 4분기 애니들을 쭉 감상해보니까 작화 차력쇼를 보여주는 애니들은 잘 안 보이네요. 3분기에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작화쇼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족도 상위권 작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작화 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작화 쪽에 집중하는 분에겐 좀 힘든 분기였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호불호 갈리는 마이너 장르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기 좋은 분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려 속에 시작된 4분기였지만 막상 끝나가니까 아쉽네요. 다들 4분기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애니 감상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롱도르였습니다.